AI 모델 산업은 어떤 의미예요? AI 모델 산업은 AI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알고리즘과 모델을 좀 구분하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AI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인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델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AI 알고리즘은 AI 모델의 뼈대가 되는 거고 뼈대. 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음. 얘는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음. 이런 것들 얘기하고 집을 생각을 해보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모델은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된 결과물. 네, 그래서 그게 모델이다. 네, 파라미터들이 있고 음. 데이터가 있고 모델 사이즈가 얼마다 이런 거고요. 네, 실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집의 비유를 들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지붕을 넣고 벽을 넣고 인테리어를 해서 실제로 집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상태가 AI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뭐 가구 집어넣어서 본인의 맞춤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되는. 네. 거기 이제 AI 모델 단계. 네. 근데 AI 모델에서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1950년대에는 생각하는 기계라고 해서 앨런 튜링이 여기 옆에 있는 논문에서 can machine think 이런 걸로 생각하는 기계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때 튜링 테스트의 개념이 처음 나오거든요. 네네네.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테스트인데 요게 챗 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던 주제였었어요. 이게 진짜 AI야? 라고 했을 때 튜링 테스트를 돌려보고 맞으면 AI지만 사람과 구분이 어렵다. 튜링 테스트 통과 못하면 너는 일단 AI구나. 넌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챗 GPT가 나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거는 더 이상 튜링 테스트가 크게 의미 의미가 없다는 없다.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되게 말 부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이제 AI 같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더 AI가 자연스러워진. 네, 그래서 튜링 테스트도 의미가 없어진 네. 그런 시대가 됐네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이때 1950년대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퍼셉트론. 네, 얘는 사람의 뉴런과 비슷하게 만든 함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인데요. 뉴런을 보면 여기 축색돌기라고 하는 거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일정 수준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다시 보내는 바깥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얘를 모방해서 만든 게 퍼셉트론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도 이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네, 여기에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본 떴다. 네. 그래서 인풋을 넣어주면은 이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함수가 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얼마이고 뭐 x1이 얼마이고 x2가 얼마이고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네. 그 함수가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가 나오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학습하는 거랑 유사한 구조. 네, 인간의 뉴런과 되게 유사한 구조라서 여기에 인공신경망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항상 경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경쟁을 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가 달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예상되는 솔루션들을 룰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정비소 가면은 지금 뭐 브레이크에서 소리 나는데요. 그러면 한 패드 한번 볼게요.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드럼 한번 볼게요. 뭐 네. 이렇게 전문가가 숙련되어 있는 그 순서를 따르는. 네. 이게 전문가 시스템. 네. 이게 펍세트론하고는 좀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심볼릭 진영이라고 해서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런 걸로도 AI를 만들려고 했던. 네.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 전문가 시스템이 상당히 득세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경은 우리가 퍼셉트론이랑 전문가 시스템을 보면 예. 전문가 시스템은 지금 보기에는 AI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냥 책 같은 거잖아요. 예. 룰셋을 모아놓았으니까 책 같은 건데 당시에는 일단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퍼셉트론이 XOR 연산,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 안 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트랜지스터가 가장 기본인데 네. 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을 만들거든요. 회로를 만들어서
연산하는 연산기를 만들게 되는데 네.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 안 되면 만들 수 없는 연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이 XY 연산이 안 되는 게 증명이 되어서 얘는 이제 쓸 수 없는 거라는 인식이 되게 널리 퍼졌었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전문가 시스템이 사실상 득세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AI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한 70년대까지? 네. 이렇게 해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전문가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쓰였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다층 퍼셉트론 하나만 있으면 XY 연산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얘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 레이어를 쌓으면 XY 연산이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학습시킬 방법을 못 찾아서 퍼셉트론을 쓸 수 없는 거고 전문가 시스템을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했는데 인공신경망이 어디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층으로 여러 개를 쌓으면 조금 더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층으로 쌓아야지만 우리가 필수적인 연산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다층으로 쌓았을 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전문가 시스템을 썼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다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이디어를 짜놨는데 그래서 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뭐 저 그림 구분하고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걸 몰랐던 거네. 네, 그걸 몰랐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제프 힌튼 교수님이 나옵니다. 아, 이제는 노벨상 수상자.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되셨는데 1986년에 제프 힌튼 교수님이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브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역전파 알고리즘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들을 네. 기울기, 경사를 만들고 걔를 미분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 예.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막 물음표 떠다니는 거 네.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이해하실 그거는 네.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역전파 알고리즘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을 쓰면 우리가 XY 연산같이 여러 가지 연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알 수 있었는데 네. 학습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퍼셉트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전문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두꺼운 책에서 이 룰셋을 만들어 놓고 네. 룰셋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경험을 1980년대 중반쯤 되면은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잘 안 되는데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딥러닝에 가까운 게 동작할 수 있게 되면서 예. 요게 이제 그 주도권이 점점 더 전문가 시스템에서 퍼셉트론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득세하던 기간 그리고 퍼셉트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만 있고 역전파 알고리즘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간을 AI 윈터라고 하거든요. AI의 겨울. 네, 겨울. AI 겨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네, 발전이 전문가 시스템으로 발전이 있었는데 얘는 어느 측면에서는 룰셋을 정의하는 거에 가까웠지 이거를 진정한 AI라고 볼 수 있는가. 특히 룰셋 기반으로는 우리가 아까 초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네. 룰셋 기반으로 과연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언제까지 하나하나 이거 맞고 틀리고 되고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해줄 거냐 이거네요. 네, 다 경험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룰셋으로는 아예 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근데 퍼셉트론 방식으로는 된다라는 걸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보여준 거고. 네. CNN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방송국 이름은 아닐 테고. 그럼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멀티레이어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들로 딥러닝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예. CNN은 우리가 인식할 때 외곽선을 많이 보거든요. 눈으로 뭔가 이미지를 볼 때는 외곽선을 따서 뭔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윤곽. 네. 예. 윤곽을 보고 하는데 그 개념을 차용해서 CNN이라는 걸 만들었고 얀 르큰 이분이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메타에 계시거든요. 대단한 분이시고. 얀 르쿤. 네. 그리고 GPU를 활용한 딥러닝 연구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렉스 그레이브스나 일리아 수츠게버 이 두 분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수축해보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 맞습니다. 이때부터 되게 난리던 분이셨죠. 일리아 수축해버 뭐 많이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양반이 또 제프리 힌튼의 제자. 네,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일 텐데요. 이때 알렉스넷을 만들 때 같이 이름을 올렸고 그때 쿠다를 많이 써서 GPU로 딥러닝 학습을 하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아, 그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에서 같이 쿠다를 활용을 해서 네. GPU를 써서 엔비디아 GPU를 써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아 이거 된다. 네. 같이 발견했던 그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역점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딥러닝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자, 그런데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모델만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시기, 빨간색을 친 시기를 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대 약간 전까지인데요. 이때 딥러닝이 등장하고 GPU 가속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아 이때부터요? 네, 조금씩 200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거의 20년 전부터.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죠. 근데 여기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AI 반도체 쪽이 있는데 예. 이때 GPU 제조 회사들, 특히 엔비디아는 콘솔 게임기 쪽으로도 확장을 해서 시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네네. GPGPU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PGPU를 이용해서 그래픽스 시장 외에 다른 쪽으로도 시장 확장하려고 하나씩 사업을 만들어 나가던 때였습니다. GPGPU가 어떤 거냐면 제너럴 퍼포스 GPU거든요. 얘는 그 전에 GPU는 그래픽 가속, 2D라든지 3D 영상 가속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쓸 때 스크롤 할 때도 GPU 가속을 쓰거든요. 이런 것처럼 GPU를 단순히 3D나 2D 가속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목적으로 쓰자. 매트릭스 연산이 잘 되는 다양한 목적으로 범용해서 쓰자는 게 GPGPU입니다. 예.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었고 엔비디아가 여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약간 그 GPGPU가 AGI의 G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달라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 음. AGI의 G도 제너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가 AGI고 네. GPGPU의 제너럴도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GPU.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구나. 아닙니다. 이거, 네. 그 맥락에서는 맞거든요. 문과생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네. 제 별명이 AI라서 제가 너무 AI처럼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틀리면 땡, 무조건 틀리면 땡. 네. 0 아니면 1. 네. 디지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GPGPU의 제너럴도 예. 범용화해서 쓰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GPU를 범용해서 쓰자는 거니까 말씀하신 게 맞고 AGI 괜히 위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개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때 엔비디아도 GPGPU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고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AI 연구자들과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쿠다가 한 번에 뿅 나온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때부터 쿠다의 뼈대를 만들었고 쿠다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되기 전부터 네. 엔비디아는 이미 AI 개발자들이랑 손을 잡고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 좋게 제프리 힌튼 교수님 덕에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랑 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GPU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다 코딩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많이 알려드렸고. 사전에? 네.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게임 그 지포스 이런 거 만들다가 네. 게이밍 그래픽카드 만들다가 저 비트코인 터져갖고 얻어 걸리고 네. AI 나와갖고 얻어 걸린 걸로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전에 다 네. 연구 개발을 동시에 다방면으로 해왔던 거예요. 네. GPGPU라고 하는 개념 아래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많이 찾았었고 AI 업계, 학계랑도 되게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네. 엔비디아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알려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쓰라는 거 알려주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거를 학계에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먼저 반영을 하고 다음 버전의 하드웨어 반영을 하면서 하드웨어도 AI에 적합하게 바꿔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그 개발하시는 교수님들이 네. 이렇게 해보면 더 잘 될 것 같으면 네 교수님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해왔어요. 이거 네. 한번 써보세요. 네. 또 단점 알려주세요. 또 고쳐 이랬던 거예요. 네. 그걸 알았어야 돼. 네. 너무 늦게 알았네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노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 덕분에 2008년에 매니코어 GPU 컴퓨팅에서 엔비디아 쿠다로 멀티 GPU를 쓰는 논문이 하나 나오고요. 마크 레이스라는 분이 나오고요. 2009년에는 앤드류 융 교수님이 쿠다를 써서 딥러닝을 하십니다.
네, 앤드류 응 교수님도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네네네. 2008년, 9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던 거는 그 전부터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계속 엔비디아랑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다 협업이었다. 네, 조금 더 넉넉하게 보면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20년 정도는 엔비디아랑 AI 학계랑 많은 관계를 갖고 잘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GPU 시장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 왔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뭐 했나? 이 당시에 GPU라고 하면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가깝게는 AMD, 그 당시에는 ATI였는데 네. AMD ATI로 인수되는 시기도 겹치거든요. AMD ATI도 있었고 인텔도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GPU가 있었거든요. 또 별도의 GPU를 만들기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실리콘 그래픽스라고 하는 쪽도 GPGPU 쪽으로 공을 좀 들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왜 신경을 안 썼나라고 보면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AMD ATI인데 네. AMD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패배에 가까웠거든요. AMD는 설계 쪽보다는 하드웨어에 되게 특화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AMD가 팹리스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설계에 집중한 회사라고 보이지만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AMD는 설계보다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이었거든요. 뼈대부터가 X86을 라이선스 받아서 제조하는 회사였고 제조 역량으로 인텔과 경쟁했던 회사였고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조 역량으로 경쟁했던 회사였고 나중에 넥스젠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하는데 네. 설계 역량이 부족하니까 인수해서 설계 역량을 채우고 파운드리에 팹에 많이 집중하던 회사가 AMD거든요. 약간 DNA가 제조업이었던 거예요? 네. AMD는 사실 뼈속부터 제조업인 게 AMD 파운더가 제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인데 예. 이분이 진짜 사나이는 팹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리얼맨 해브 팹스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제조업이지. 네, 남자는 제조업이지. 공장이지. 그럼요. 남자는 공장이죠. 네. 아, 그런 개념이었구나. 네. 그래서 AMD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제 말랑말랑하고 팹리스 기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히 하드웨어 팹에 집중한 회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AMD 하면 리사수가 떠오르지. 저 오른쪽에 그 흰머리 백발 그 흰 수염 아저씨가 떠오르지는 않죠. 네. 근데 설립자는 이제 제리 샌더스. 네. 남자는 공장이지. 네. 남자는 공장이지. 하지만 지금은 팹리스입니다. 리사수. 네. 재밌다. 네. 네. 그래서 AMD는 GPU 시장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 시장을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지만 네. 이것도 경영진의 판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게 돈이 되진 않았거든요. 여기 논문을 보면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쓰인 GPU가 GTX 580인데요. 이게 얘를 몇 개 살려면 월급을 몇 달씩 털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싼 장비는 아니었거든요. 비싼 장비는 아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몇 달치를 털면. 비싼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여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는 대단한 경영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네네네. 2012년에 알렉스넷을 보면 ISVRC 이게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알렉스 그레이브스, 일리아 수츠게버, 제프린튼 교수님 3명이서 요 논문을 만들었는데 예. 우리가 처음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숫자들이 막 적혀 있죠. 복잡한 숫자들. 하나도 모르겠네. 그럼요. 이게 알면 이상한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224 요거는 인풋 값이라 좀 정해진 거고 11, 55, 128, 27, 13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막 등장하는데 네. 처음에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봤을 때 얘가 1등을 했으니까 각각의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네. 얘는 왜 여기에 5를 썼지? 여긴 왜 13을 썼지? 왜 3이 되고? 네. 왜 14가 아니라 13이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2048에서 다시 1000이 되고. 네. 이거 뭐지? 왜 2048에 2048을 하지? 왜 1000으로 끝내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1000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왜 2048에 2048을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 분이 요 알고리즘의 숫자를 잘 튜닝해서 성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뜯어봤을 때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GPU를 써서 학습량을 많이 늘려서 얘가 학습으로 승부를 본 거였어요.
저 안에 어떤 숫자들을 세밀하게 파인 튜닝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인 게 아니라 네. 대량으로 이제 막 데이터 때려 넣고 학습하라고 하니까 네. 되더라. 네. 다른 연구실에서는 CPU로 학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선 GPU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거기에서 가장 잘 되는 파라미터들을 잡아낸 게 이런 숫자들인데 핵심은 GPU를 많이 동원해서 학습을 많이 해서 성능을 높였다. 여기 얘가 핵심이 완전 됩니다. 반전이었던 거네요. 네. 저쪽에서 실험실에서 막 핀셋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삽으로 퍼갖고 하니까 되네. 네. 포크레인으로 퍼갖고 하니까 더 잘 되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알게 됐고 야, 이때부터 아 정말 GPU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모두가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NN 아까 그게 CNN 구조거든요. CNN처럼 그런 외곽선을 따거나 윤곽을 보는 모델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깊어지는데 이게 좀 구조가 복잡해요. 아까 예. 보신 것처럼. 그런데 2017년도에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만듭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만드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반향이 크진 않았거든요. 구글이 뭔가 좋은 거 만들었네. 좋은 건 알겠다. 또 좋은 거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이 정도 톤이었는데 처음에 목적은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얘를 구글 번역기. 네, 구글 번역기를 개선할 때 얘가 많이 들어갔었고 네. 번역 퀄리티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었는데 얘를 이미지에도 적용해 보니까 잘 되고 음성에도 잘 되고 어떤 영역에 붙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LSTM이나 RNN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를 갖고 있는 시간 순서를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네.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요만큼까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요만큼까지 시간을 갖고 한 번에 연결해서 학습을 하는 게 기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얘를 쪼개서 잘라서 시간 순서를 인위적으로 없애고 자른 다음에 병렬 처리하는 식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지했을 때 LSTM 같이 시간 의미를 다 갖고 다니는 게 성능이 좋다는 거는 대부분 공감하던 사실들이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얘를 자르고 성능이 떨어질 걸 감안하고 자르고 병렬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시간 순으로 뭔가 학습하는 게 시간을 다 갖고 다니고 학습하는 게 좋은 건 알겠지만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 대량으로 학습하는 게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그게 트랜스포머더라.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일단 성능이라는 걸 좀 포기하고 네.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버렸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네. 아마 담을 수 있는 통은 기존 모델이 더 넓었을지 몰라도 통을 채우는 방법이 없었는데 트랜스포머는 담을 수 있는 통은 적어도 채우기가 쉬워서 학습을 많이 해서 전체 결과물을 좋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개념이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네. 저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런 거는 실제로 어디서 누가 화면 띄워주고 보라 해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거 문과생들은. 네.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중요하진 않고 이 개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트랜스포머 구조였다라는 네. 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챗 GPT, 오픈 AI도 이 구글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져다가 쓴 거잖아요. 네. 공개를 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챗 GPT의 형 개념이 구글 번역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구글 번역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챗 GPT도 나온 거고. 네. 구글 번역기를 개선하려다가 챗 GPT가 나온 거고 주도권은 구글에서 오픈 AI로 넘어갔지만. 그러네요. 이야, 재미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얘를 만들었지만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오픈 AI가 발견합니다. 2020년도에 오픈 AI가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거를 논문을 공개하는데 네네.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을 더 많이 할수록 성능이 개선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글은 어느 순간 이후에는 모델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네. 좀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픈 AI는 일단 많이 때려박고 학습을 해보니까 이런 걸 잘하면 많이 학습하고 모델을 키우면 성능이 늘어난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 전후로 해서 주도권이 구글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당시에는 모델 사이즈를 많이 제한을 했었거든요. 학습 시간도 많이 제한을 했었고. 모델 사이즈 학습 시간을 제한했다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돈,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네, 아마 그때도 GPU가 워낙 비싼 장비였기 때문에 네. 구글이 TPU가 있었지만 예. 그 TPU도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랑 같이 쓰기 위해서 총 파라미터 사이즈를 제한하고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이렇게 모델 사이즈랑 학습 시간에 제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스케일 법칙이라는 게 잘 통해서 얘를 많이 갖다 붙이고 많이 학습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거는 트랜스포머는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사실 반도체의 모든 기본이 트랜지스터가 되는데 트랜지스터 역할을 트랜스포머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트랜지스터처럼 이제 필수 모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얘를 조금 변형하고 그다음에 얘를 잘 붙여서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기실 수 있는데 왜 기존 모델들은 이렇게 스케일 법칙이 통하지 않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기존 모델들 CNN 같은 거는 복잡한 연산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그 숫자들이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각각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5라는 숫자를 세팅하고 11이라는 숫자를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복잡한데 복잡할수록 우리가 심플한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복잡할수록 뭔가 연구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도 편향이라고 하는데 네. 2019년에 리치 서튼 교수님이라고 강화학습의 대가인 분이 네. 그 스디슨 교훈이라고 하는 글을 공개합니다. 여기에선 이제 AI 모델, 이건 제가 따로 정의를 한 건데요. 네. AI 모델 발전의 4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모델에 담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단계로는 이게 성능이 잘 나옵니다. CNN을 처음에 만들어서 성능이 잘 나오는 단계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잘 되니까 여기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능을 개선시킵니다. 아하. 알렉스넷 같은 것들이 예. 엄청 복잡해진 거고 그 뒤에 뭐 레즈넷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CNN 기반으로 복잡해진 모델들은 성능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안 되는 게 나오면 전혀 다른 방법, 그런데 연구자들의 가정이 적어지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한다. 이게 리치 서튼 교수님의 교훈? 일종의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CNN 모델이 되게 복잡한 모델인데 복잡한 모델이 발전하다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간단한 모델이 나오면서 성능이 한 번 더 점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었다. 네. 라는 스디슨 교훈이 네. 되는 거예요? 어렵게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방향을 바꿔서 간단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스디슨 교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엄청나게 좀 디테일한 걸 가지고 막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그 엔지니어들은 네. 약간 이제 지붕 쳐다보는 거는 네.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막 이렇게. 네. 그러실 거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스디슨 교훈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박사 하시는 분들은 뭔가 주제를 잘 잡으면 괜찮지만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시장 트렌드랑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정말 뼈 아프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는데 네. 저쪽에서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냥 큰 삽 뜬 애가 갑자기 네. 트렌드를 이제 다 잡아먹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AI 영역은 그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스디슨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